안녕하세요. 시스템 치과 정지한 원장입니다. 지난 강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골유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고, 잇몸뼈랑 임플란트랑 붙는 거,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나서 임플란트가 뼈랑 안 붙어가지고 다시 수술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왜 그렇지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골유착이라는 것이 안 됐을 때 우리 몸에서 티가 나게 몇 가지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첫 번째 신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아니면 잇몸이 검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하고 달라가지고 세균을 막아주는 치아 주변에 인대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세균이 잇몸 속으로 잘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투를 세균이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잇몸이 그걸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막 혈류를 많이 흐르게 모세혈관들을 많이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잇몸이 살짝 부어오르기도 하고 빨갛게 발적이 되기도 하고 칫솔질 같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게 되죠. 그래서 피가 나는 단계는 아직까지 피만 난다고 한다면 약간 작은 염증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병적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이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있는 이 뼈가 녹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점점점 일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는 우리 임플란트는 치아처럼 안에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피가 나거나 부어도 처음엔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나서야 좀 자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좀 진행이 많이 되고 나면은 또 다른 증상이 몸에서 발생을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서 짠맛이 나거나 좀 심한 냄새가 올라오는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임플란트랑 잇몸 사이에 틈에 세균이 이렇게 들어와서 많아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도 많이 생성되고 혈류가 많이 늘어나죠. 그 피의 성분 중에서 혈장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피의 한 절반 정도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장, 쉽게 말하면 피 중에서 물의 성분을 담당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들에서 이제 백혈구라든지 아니면 세균들의 사체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이 좀 흘러나오게 되죠. 그 혈장 성분 중에 염화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은 NaCl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이 사실 염화나트륨이죠. 그래서 이제 짠맛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잇몸이랑 임플란트 사이에 이렇게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이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틈새로 또 음식물이 끼게 되겠죠. 이 음식물은 세균의 좋은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음식물을 먹으면서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이제 배출을 또 이제 하게 되죠. 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황화물이고요. 황화물은 보통 계란 썩는 냄새 아니면 하수구 냄새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가 갑자기 입에서 난다.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냄새가 당신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좀 많이 심해진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치아에 염증이 심화돼도 비슷한 냄새가 생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임플란트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건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임플란트 이 머리 부분 연결하는 나사가 부러지거나 나사가 풀어졌을 때 까딱까딱 거리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보철물이 깨지는 경우도 설명드렸죠. 그것은 이제 지난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흔들림은 이 머리 부분의 흔들림이 아니고 아예 뿌리, 임플란트 뿌리 나사 자체가 완전히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올라가고 나서 보철물이 장착되고 나서 씹었을 때 골 유착이 점점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잇몸 염증이 병적인 단계로 진행된 임플란트 주위염. 주위염이 발생하게 되면 잇몸 뼈가 녹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그림 보시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이렇게 강하게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뼈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상태죠. 나무로 따지자면은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는 흙이 사라진 상태죠. 그러면 나무도 바람에 쉽게 흔들리겠죠. 그와 같이 이제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또는 임플란트가 골유착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철물을 올렸는데, 우리가 잇몸뼈랑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100% 결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70%, 80%밖에 안 된 상태였던 거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는데 조금 빠르게 보철물이 올라가서 씹는 힘을 받게 되면 그 70%, 80% 있었던 골유착도 힘에 의해서 좀 깨지게 되는 거죠. 끈끈한 결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골유착 붕괴 또는 골유착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가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씹을 때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고 치아가 흔들리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흔들리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치과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보다 미세하게 씹는 높이가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맞고 편안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높이가 그 임플란트 부분만 조금 높다든지 아니면 낮다든지 그렇게 좀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높이가 변화하게 된 경우 역시 골유착이 붕괴돼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꼭 한번 치과에 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신호들은 보통 임플란트 치료가 꽤 진행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계속 좀 식사를 하면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인 거죠. 임플란트 실패에 있어서 이렇게 치료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되고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이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은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1-2주 또는 한 달 이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우리 초기에 골유착이 실패를 하면은 임플란트 부분이 좀 뜨겁습니다. 뜨겁거나 약간 통증도 좀 생기고, 어떤 분들은 얼얼한 느낌이 좀 둔한 멍한 느낌이 든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임플란트 수술 부위 주변에 세균 감염이 생기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름 같은 게 좀 생깁니다. 농양, 고름. 그것들이 백혈구가 혈장에 섞여 나오거나 아니면은 세균들의 사체, 그런 것들이, 부산물들이 같이 혈장에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고름이라고 하는데, 고름이 점점 커지면은
이렇게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압력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막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두근두근 이렇게 맥박이 뛰듯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 염증이 주변 조직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은 감각이 둔해지거나 얼얼한 느낌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염증의 또 기본적인 반응 자체가 또 열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그러니까 열이 생기고 통증이 오고 이런 것들은 보통 같이 옵니다. 예, 동시에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딱딱한 뼈에 구멍 뚫을 때, 드릴링 할 때 과도하게 순간적으로 확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뼈가 손상을 입게 되죠. 이제 뼈가 쉽게 말해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뼈세포가 손상되는 경우에도 뼈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 치유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좀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면은 이제 느끼시잖아요. 이게 드릴링을 부드럽게 하는지 아니면 꽉꽉 눌러서 하시는지. 꽉꽉 눌러서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좀 얼얼하다. 그거는 수술 후 한 일주일 내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2달 됐는데도 계속 여기가 좀 얼얼하고 불편하다 하시면은 그것은 골류착 실패 초기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류착이 완료되기 전에 힘을 받는 경우. 아까는 제가 골류착이 100% 됐다고 생각했는데 한 70-80% 됐을 때 머리 부분, 보철물이 올라가서 힘을 받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여기서의 과도한 하중은 우리가 임플란트 신고 나서 식사하셔야 될 때 임시치아라든지 아니면 임시 틀니를 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머리 부분, 보철물이 올라가지 않고도 잇몸에 계속적으로 누르는 힘을 받게 되면 그것 역시 초기의 골류착을 실패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원인들이 생각해보니 있네? 근데 열감이 들어요. 통증이 생겼어요. 얼얼한 느낌이 들어요. 하시면 이것은 하나의 실패 신호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꼭 하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골류착이 실패한다고 해서 이 앞의 증상들이 사실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초반에 나타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꽤 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이거를 초기에 느끼시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골유착이 실패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생활을 하시거나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냥 실패를 한 거에서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그 주변의 잇몸뼈가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빨리 캐치해서 치과에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잇몸뼈는 왜 가만히 그냥 골유착이 안 되면 그 상태로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녹아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전에 제가 이제 저번에 강연에서 시청자분 질문 중에서 "잇몸뼈가 녹습니다." 했더니 "잇몸뼈가 진짜로 녹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치과 의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쉽게 말해서 "잇몸뼈가 쪼그라든다. 축소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엄밀하게 사전적인 용어로 말을 하자면은 녹다라는 단어 자체가 고체가 사실 액체가 되는 거, 그리고 열기나 습기로 물러지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잇몸뼈가 녹는 건 아니고요. 사실 골 흡수가 맞는 표현이죠. 그치만은 실제로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은 원래 뼈는 요렇게 하얗게 단단한 뼈는 하얗게 보이는데 골이 좀 많이 흡수된 부위는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기 때문에 없어진 거, 녹아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사실은 이제 뼈를 녹이는, 흡수시키는 세포를 파골세포라고 하는데 그 세포에서 이제 나오는 물질 자체가 뼈를 화학적으로 녹이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골 흡수나
잇몸뼈가 녹는다. 비슷한 뜻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잇몸뼈가 녹는 이유.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크게 문제를 만드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몸에서 당연한 듯 발생하는 염증성 반응 때문이거든요. 고리차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랑 뼈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오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게 또 공격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염증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면역 반응에서 이 염증 매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먼저 분비를 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 이 분비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뼈를 생성하는 세포인 조골세포를 많이 이제 없애버려요. 활동을 억제시키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죠. 네. 그래서 뼈가 화학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줄어드는데 파괴하는 건 더 커지니까 당연히 확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랑 잇몸뼈 사이에 틈이 생기고 세균도 들어오지만 그 사이를 이제 연조직, 이 제가 저번 강의에서는 물렁물렁한 살이 대체해서 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뼈가 붙는 대신에. 그 물렁물렁한 살이 실제로 이름은 섬유성 결합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혈관 분포가 적어요. 혈관 분포가 많아야지 주변에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 공급도 할 수 있는데 그 조직 자체가 혈관 분포가 적다 보니까 주변 잇몸뼈한테 충분한 영양과 산소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잇몸뼈가 이제 흡수가 되게 되는 그런 과정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물 반응인데 임플란트가 뼈랑 안 붙으면 고정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잇몸뼈랑 임플란트는 아예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임플란트가 내 몸과 하나가 아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러면은 그 외부 물질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임플란트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뼈를 틈이 있었던 것보다 더 뼈를 많이 녹여가지고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염증 매개 물질 사이토카인 분비한다고 했고 파골 세포가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확 이제 뼈가 확 이제 녹는 거죠. 그 염증 수치 자체도 그러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뼈를 파괴하는 활동을 엄청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의 결합을 끊어버리고 아예 퇴출시켜 버리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름이 생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짠맛이 느껴지고 냄새가 나고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름이 막 땡땡하게 부어가지고 아파요 해서 오신 분들 저희가 이제 고름을 배출시켜 놔야지 풍선이 땡땡한 거를 쪼그라들게 해야지 통증이 사라지니까 저희가 고름을 이렇게 잇몸을 절개해서 빼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잇몸을 절개를 하게 되면은 잇몸을 열어서 안에 보면은 임플란트가 원래 수술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었는데 완전 흐물흐물한 상태로 덜렁덜렁 거리고 있어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안 됐는데 뭐가 입안에서 나사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면은 임플란트 뿌리 나사가 입 밖으로 나온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가끔 계세요. 그건 우리 몸에서 아예 이제 초기에 결합이 안 됐으니까 골유착이 안 됐으니까 빠르게 그냥 내보내버리자 하고 한 일주일 만에 내보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청자 질문 잠시 한번 볼게요. JINGA8003님.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이신데 임플란트 고민 중이시고 다만
시술이 무섭고 긴장이 많이 돼서 수면 임플란트 고려 중입니다. 수면 임플란트가 안전한지 또 어떤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이 수면 임플란트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한번 그 강연도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라는 게 사실 의식하 진정요법이고요. 진정을 시켜서 의식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막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충분한 준비와 뭐 의료진들의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실 꽤 많이 안전한 시술입니다. 네. 그리고 승환신 님께서 예전에 임플란트 하셨는데 잇몸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다시 식립하시는 거, 재식립이라고 하죠. 고민 중이십니다. 재식립 처음인데 처음 임플란트 식립할 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회복이나 위험 요소가 더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식립을 아마 이제 치과에서 좀 추천을 해주신 케이스신 것 같아요. 처음 임플란트 식립할 때와 다른 점은 일단은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셔야 되니까 제거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임플란트가 우리 몸에서 이물 반응을 해서 뿅 나오면 좋은데 어느 정도 한 임플란트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절반 정도는 염증 반응이 있으신 상태일 거고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뼈랑 결합이 돼 있으신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결합된 부분은 생각보다 엄청 강하게 유착이 돼 있고 골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뼈를 이렇게 주변 뼈를 갈아내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제거를 한 부분만큼 이렇게 뼈에 이렇게 구덩이 같은 게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채워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예전 뼈의 상태대로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는 것이 좀 권장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뼈의 양이나 뼈의 질 자체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식립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뼈 이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뭐 크기가 작은 임플란트를 식립하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마 원장님이 좀 고민을 해서 식립을 해 주실 거고요. 회복이나 위험 요소. 회복은 사실은 제가 뭐 임플란트를 재식립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사실 그냥 처음 하시는 분과 크게 차이는 없으세요. 그래서 회복이 빠르고 편하게 하시려면 사실 수술 시간 자체가 막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빨리 수술을 하고 잇몸을 빨리 봉합해 주시면 훨씬 붓기도 덜 하고 아프신 것도 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수술을 하신다든지 여러 개를 재식립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원장님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계별로 좀 나눠서 하시게 되면은 회복은 사실 처음과 같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강연을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리가 남았네요. 네, 정리가 남았고, 임플란트 이제 골유착 안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골유착이 안 된 것 중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보철까지, 머리 부분까지 올라와가지고 씹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 신호는 첫 번째로 잇몸에서 피가 난다. 잇몸이 좀 부어오른다. 빨갛다. 양치 살짝만 하거나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실패 신호, 잇몸에 염증이 이제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치과 가셔가지고 잇몸 치료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원인이 되는 어떤 요소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요소들을 피하기만 하셔도 잇몸 관리가 훨씬 쉬워지고 그 염증 진행하는 거를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관리가 소홀해서 치과도 못 가고 바빠가지고 못 가시게 되면은 좀 많이 붓게 되고
막 이렇게 눌렀을 때 물컹물컹한 느낌이 좀 드시기도 하고 입에서 짠맛이 느껴지거나 계란 썩는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염증이 좀 병적으로 진행이 돼서 중기 이상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름을 조금 제거를 해주셔야죠. 잇몸에 절개를 해서 고름을 빼주시고 계속 잇몸 치료는 계속 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재식립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골유책 자체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임플란트가 뿌리째 흔들리는 경우에는 사실 쉽게 제거가 됩니다. 이제 잡아서 그냥 뽑아버리면 그냥 쑥 뿌리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시는 건 어떻게 느끼시냐? 옛날과는 달리 뭔가 좀 치아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임플란트인데 흔들리네 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높이가 정말 잘 맞았는데 높이가 지금 좀 씹을 때 높네? 아니면 완전 안 씹히고 확 낮은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와는 또 별개로 지금 임플란트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수술한 지 뭐 지금 한 일주일 됐습니다. 2주 됐습니다. 한 달 안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신호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갑자기 여기가 좀 화끈화끈거리네. 좀 얼얼하고 통증이 있네. 근데 통증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되고, 네,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찌릿찌릿하고 시큰시큰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초기에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임플란트 뿌리 나사랑 뼈가 유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예 실패가 된 경우일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상태를 방치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잇몸뼈가 확 녹아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재수술을 할 때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도 어느 정도 뼈가 있어야 고정을 얻는데 이게 방치가 된 상태에서 잇몸뼈가 확 많이 녹아서 오시면 재수술하기가 어려우신 정도로 많이 녹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처음 수술하셨을 경우보다 뼈 이식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조금 느껴지시면은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려나 생각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치과 가시면 이제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된 요런 증상들에 대해서는 원장님마다 조금 대응이 이제 치료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원장님들은 잇몸을 당장 열어봅시다. 이게 골유착이 좀 실패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잇몸을 열어서 다시 제거를 하고 염증 좀 긁어내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재식립을 합시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약을 좀 주시고 요 증상을 가라앉힌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하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증상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있거든요. 골유착이 잘 되는 와중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약간 얼얼하신 분도 계시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근데 그거를 골유착 실패라고 확신을 하고 잇몸을 열기에는 이게 뭐 환자분도 너무 고통스러우신 단계를 한번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원장님들마다 판단이 좀 다르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치과 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이제 다른 시청자분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사이언스코리아 123님께서 4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1대구치 큰 어금니를 약한 뿌리끝 염증으로 1월 말에 발치를 하셨고요. 보통 임플란트 보수적으로 3달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4월 말이 되셔서 치과 방문하니까 발치 후에 6에서 8주 정도가 뼈 소실면에서 제일 좋다 해서 늦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이 지나서 최소 침습으로 픽스처 어버트먼트, 픽스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뿌리 나사를 말씀드리고 어버트먼트는 중간 연결 기둥이죠.
기둥나사 통합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제가 신경을 못 쓴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검색해보니 뼈가 부족한데도 뼈 이식을 안 할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을 생길 확률이 매우 올라간다 해서 심는 게 늦었다는 마음에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평소에 술, 담배 안 하시고 치아 관리 엄청 신경 쓰십니다 하셨는데, 발치를 하시고 3달 있다가 임플란트 식립하신 것 같아요. 뼈 이식은 따로 안 하셨고.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저번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잇몸뼈가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면서 원래 치아를 감싸고 있던 잇몸뼈들이 요렇게 쪼그라들면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폭이 조금 좁아지거나 골 높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막 너무 늦었나 하시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뭐 3개월 정도면은 골의 볼륨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밤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정말 골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원장님이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시면서 이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고, 뼈 이식을 하시라라고 제안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뭐 뼈 이식을 안 하시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상태로도 충분히 임플란트 식립하실 수 있었던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뼈가 부족한데 뼈 이식을 안 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치만은 만약에 뼈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면은 뼈 이식을 하고 식립을 하셨을 거니까 그런 케이스는 아니실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짧게 강의가 끝났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임플란트 실패에 대해서 좀 다뤄봤어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잘 쭉 아무 문제 없이 가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좀 불편감이 느껴지시고 중간에 뭐 다시 수술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고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원인이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나 치과에서는 제가 1부터 아까 7가지 원인들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뿌리나사가 뼈랑 안 붙어서 그렇습니다. 요렇게 그냥 말씀을 보통 많이 해주실 건데요. 자세한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좀 마련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좋아님께서 어금니 빠진 지 오래돼서 임플란트 치료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치과 상담 받아보니까 잇몸뼈 부족해서 뼈 이식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으셨고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 진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뼈 이식 하지 않고 임플란트 심을 수 있어요. 심을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뼈가 정말 다양한 모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뼈가 엄청 골폭이 좁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한 2mm, 3mm, 실제로 보면 요 정도밖에 안 되시는 폭인데, 임플란트 뿌리 나사가 제일 작은 게 보통 뭐 2.2mm짜리도 있긴 하지만 보통 3mm짜리 직경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거를 2mm짜리 골폭에다가 꽂아버리면 뼈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뭐 잘 유착도 안 되고, 유착이 설상 된다고 해도 튼튼하게 임플란트 뿌리 나사를 지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뼈 이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골폭이라든지 골 높이가 충분하시면은 사실은 원장님께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상의를 한번 하시고, 궁금하시면 뭐 이제 우리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시면서 또 상담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해가 조금 더 좋으실 거니까. 네. 요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치과에서 진정 의식화 진정, 수면 마취하셔서 임플란트 심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